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려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이집트, 가나, 케냐 그리고 모잠비크를 방문해 각국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와 북조선 정세를 포함한 지역 국제 정세와 양자 관계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먼저 4월 30일 이집트를 방문한 기시다 총리는 압델 파타 엘 시시 이집트 아랍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는 이집트가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본으로서 이집트와의 파트너십을 중시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고 두 정상은 일본과 이집트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양국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중국, 북조선을 포함한 동아시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납치 문제를 포함한 대북 대응 등에 계속해서 긴밀히 연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1일에는 가나를 방문해 나나 아쿠포아도 가나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쿠포아도 가나 대통령으로부터 1927년 노구치 히데요 박사의 방문 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일본과 가나의 탄탄한 양국 관계를 언급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국제사회에서 긴밀히 연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기시다 총리는 일본과 가나는 민주주의, 법의 지배 등의 기본적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고 있으며 올해는 유엔 안보리의 동료로서도 긴밀히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후 지난해 개최한 제8차 아프리카 개발회의 성과를 착실히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두 정상은 유엔 안보리 동료로서 핵과 미사일 문제 그리고 납치 문제를 포함한 대북조선 대응과 안보리 개혁을 포함한 유엔의 기능 강화를 위한 대응 등에 대해 긴밀히 연계해 나갈 것을 확인했습니다. 5월 3일 기시다 총리는 방문지인 케냐에서 윌리엄 루토 케냐 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는 일본과 케냐 관계가 경제, 투자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고 국제 정세가 한층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G7 의장국으로서 지역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케냐와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하며 일본과 케냐의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인 올해
2016년 나이로비에서 제창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더욱 추진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두 정상은 핵과 미사일 문제와 납치 문제를 포함한 대북조선 대응과 기타 인도 태평양 정세, 안보리 개혁을 포함한 유엔의 기능 강화를 위한 대응, 기후변화 문제 등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연계해 나갈 것을 확인했습니다. 5월 4일에는 모잠비크를 방문해 필리프 뉴시 모잠비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는 모잠비크가 올 3월에 발표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새로운 계획 추진에 있어 중요한 동지라고 말하고, 이번 방문에 맞추어 50명 규모의 비즈니스 관계자가 참여하는 아프리카 무역 투자 촉진 관민 합동 미션을 파견한 것을 소개하면서 이달 G7 정상회의 논의 때 제대로 반영할 것을 염두에 두고 양국 관계와 국제사회에서의 협력에 대해 뉴시 대통령과의 솔직한 논의를 통해 양국 관계 강화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는 일본으로서도 주변 지역의 안정화를 향한 지원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을 전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핵과 미사일 문제, 그리고 납치 문제를 포함한 대북조선 대응 등 동아시아 정세, 아프리카 지역 정세, 안전보장이사회 개혁을 포함한 유엔의 기능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같은 안보리의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두 나라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반도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 과학미래관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지난 주말 도쿄만에 떠있는 인공섬에 하이테크의 오락시설이 모여있는 일본 과학미래관에 갔습니다. 일본 과학미래관은 과학기술을 문화로 파악하고 사회에 대한 역할과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토론하기 위한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장소로서 2001년에 개관한 국립과학관이라고 합니다. 일본 과학미래관은 타원형의 독특한 건축물로 1층에는 과학미래관의 상징인 직경 6m의 거대한 지구위가 공중에 떠 있고, 또한 1362장의 LED 패널을 사용한 지구 디스플레이 지오 코스모스에는 인공위성이 촬영한 푸른 지구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3층에서 바라본 지오 코스모스의 시시각각 변화하는 지구의 모습을 보니 우주에서 본 지구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LED 패널에서 손으로 조작하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구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산화탄소 배출에 의한 지구 온난화로 지구의 생명체가 앞으로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는 자료를 보고 탄소 배출량의 절감의 필요성에 대하여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일본 과학미래관은 상설전, 특별전, 기획전 및 연구조사의 구역이 있고 7층에는 레스토랑이 있어 제가 지금까지 본 박물관, 전시관 중에서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3층의 미래를 만들 구역에는 최신의 과학기술의 지식을 소개하면서 인간과 실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과 바이오 테크놀로지, 과학기술의 진화 등도 소개되어 있었고, 또한
돔 형식의 천장에는 고화질의 입체적인 영상으로 광대한 우주를 비추는 등 과학과 우주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과학미래관의 안에는 연구 지역이 있고 최첨단의 연구를 하는 외부 프로젝트 팀의 연구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견학 투어 등으로 연구실을 찾는 일반인이 연구자와 대화를 하는 기회를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5층의 세계를 살피는 구역에는 모든 생명을 뒷받침하는 지구의 순환 구조와 지구를 위협하는 다양한 재해, 또한 생명 활동을 진행하는 세포의 구조, 그리고 다음 세대의 의료에 대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과학미래관을 돌아보고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은 인공위성을 운반하는 로켓 엔진과 우주 비행사들이 생활하면서 연구를 하는 국제우주정거장이었습니다. 지상에서 고도 400km에 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은 지구를 약 90분으로 일주하는 속도로 이동하면서 실험, 연구, 지구와 천체의 관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1970년 2월 일본 최초의 인공위성의 발사 성공이 일본의 우주 개발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도쿄대학 우주항공연구소 그룹이 발사한 인공위성 오스미는 길이가 1m, 무게 24kg으로 우주에서의 위치를 알리는 무선 송신기를 탑재하고 있었고, 그 후에 실용적인 위성을 발사하는 기술을 축적하기 위한 실증 시험 위성이었다고 합니다. 발사로부터 2시간 반 후 지구를 일주해온 오스미로부터의 전파를 수신한 것으로 일본은 소련, 미국, 프랑스에 이은 네 번째로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가 아니라 어느 한 대학의 연구 그룹이 시작한 로켓 개발은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거기에서 배웠기 때문에 실천적인 기술을 축적할 수 있었고, 그 후에 위성 발사에 차례차례 성공해 갔습니다. 그리고 반세기 이상 지난 지금은 일본의 인공위성과 탐사기는 작은 것도 포함하면 200기 이상 쏘아 올렸고, 발사의 성공률도 세계 굴지의 높은 확률이라고 합니다. 또한 과학 연구라는 목적뿐만 아니라 기상위성, 환경의 변화를 파악하는 지구 관측 위성, 정보화 사회를 지탱하는 통신위성 등 인공위성의 종류도 다양화가 진행되어 우주 개발의 세계에서 일본은 일정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은 올해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를 마치겠다고 공언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을 찾아가 비상위원회까지 만들고 군사정찰위성을 계획된 기간 내에 무조건 발사하라고 지시한 소식이 일본의 TV에서도 방영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은 명령 하나만으로 해결되는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성은 수천 개의 부품 중에 하나만이라도 오동작을 일으키면 위성 자체가 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진국들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후 성공하는 것이 우주 개발 사업의 상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정교한 정찰 위성 등을 제작하는 데는 우수한 인재와 정교하고 비싼 장비들이 많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운영에도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진국 가운데서도
일부 나라들에서만 정찰 위성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조선에서 막대한 자금과 최첨단 기술이 요구되는 정찰 위성을 발사하려고 하는 것은 수많은 이민들이 식량 부족으로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 당국은 위성의 개발과 발사는 주권 국가의 권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북조선의 핵실험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우려를 반영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조선 제재 결의에는 북조선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북조선이 정찰 위성 개발 이전에 북조선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식량 부족과 전기, 도로 등의 인프라 부족을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일본 과학미래관에 대하여 저희 체험과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속의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89년의 히트곡 고 밴드주의 만나러 와, 그리고 1990년의 히트곡 체카즈의 새벽의 숨결 두 곡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밴드주의 만나러 와, 그리고 체카즈의 새벽의 숨결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